자, 오늘부터 이제 2개월 동안 이제 단교한 성반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8주간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들을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이제 자료가 어떻게 나눠드렸냐면 여기 뭐 객관식 기출 응용반이라고 뭐 그것도 받으셨을 텐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보충 강의를 이제 진행할 거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그냥 받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자료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수학교육의 발달하고 수학교육 철학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어떤 수학교육론 전체적인 어떤 이론을 이제 총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이제 문제풀이반 오늘은 이제 혹시 2개를 다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영역별 문제풀이반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이제 오늘 진도 나가는 만큼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수학교육의 발달하고 수학교육 철학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제 1호 개정하고 2 개정 우리 수학과 교육 과정을 비교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또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개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뭐 하는 만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교한 성반에서는 제가 원래는 이제 1월부터 계속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먼저 9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풀이는 없고 이제 열심히 이제 진도 나가고 이제 이론 얘기 다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추가로 이제 용어 자료집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원래 용어 자료집으로 책자로 만든 거는 방문각에 있으니까 그건 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끝나고 근데 여기 이제 빈칸 노트를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추가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반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요 용어 자료집이 이제 6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6개를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이제 기본 이론반 이제 용어 자료집을 하나 나눠드렸고, 그러니까 한 주에 이제 하나씩 계속 이제 드릴 테니까 배운 내용 이제 중심으로 한번 복습 및 뭐 예습 뭐 필요한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거 빈칸 채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면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뒤에는 답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아마 오늘 예를 들어 1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학교육의 목적이라든가 뭐 현대운동, 근대운동 이런 얘기는 다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집에 가서 뭐 홈워크라든가 이제 그걸로 활용하셔가지고 좀 풀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페이지의 맨 밑에 뭐 괴물 배제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다면체의 정의가 쟁점이 되고 결국 그 다음부터 밑줄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쳐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수업을 들으면 요 빈칸 노트에 해당하는 이 밑줄 친 거나 빈칸들이 핵심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6개가 있기 때문에 매주 하나씩 이렇게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아마 오늘 뭐 요거 용어 자료집을 당연히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 이론반에서 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배운 내용만큼 계속 적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학교육의 발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이번 주에 진행하면 이제 제가 블로그 같은데 이제 시험 범위를 올려놓으면 다음 주 역시 영역별 문제풀이반 이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시험 범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특징인데 요게 이제 임용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면서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당연히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게 중간중간에 그냥
신론이나 뭐 수교재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건 아니고 관련된 이론들이 있으면 좀 포함을 시켜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에서 4교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한 3교시 정도로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해서 1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이게 단기간 성반은 조금 이제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업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럼 어쨌든 뭐 뒤에 끝나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 같은 경우에 뭐 평소 여기 나온 대로 뭐 평소 모르는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냥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아마 뭐 네이버 같은데 이경호 수학교육론 블로그 치면 잘 나오니까 거기에 필요하면 질문을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진도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따라가되 중간중간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도 좀 다루겠지만 제가 첫 강에 교육과정 비교하는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거 2개만 하기에는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반에서 내일 문제가 적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과정을 조금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 신논 1이 한 80%, 8, 90% 이렇게 될 것 같고 신논 3가 이제 약간 심화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신논 3가 이제 2022년에 처음 나온 이제 책인데 어쨌든 요 심화 이론 조금 그다음에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내용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강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는 이제 수교재하고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내용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까지 다 어느 정도 심화 이론 중에서는 어쨌든 한 10% 정도로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나올 만한 거를 핵심적인 거 중심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매주 수요일 오후에 문제풀이반 이제 출제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오늘 나가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수학교육의 이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 옛날에 이제 제가 1, 2월에 강의했을 때는 막 정신도야성, 실용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수학교육의 목적 중에 이런 거를 혹시 기평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평이라는 건 이제 단어만 딱 이제 적는 이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점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신도약성이 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수학 이제 교육이 이제 200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정식 학문으로 인정됐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어떤 수학의 어떤 전공 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수학 교육을 해 나갔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들에게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정신적 능력을 배양하는 이론 해서 이제 정신력을 계속 이제 신장시키는 그래서 논리성이라든가 엄밀성, 여기 뭐 간결성, 일반성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는 한마디로 계속 수학의 어떤 고등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부분에 집중을 한 것인데 어쨌든 이것만 우리가 수학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정신 도야성도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학 교육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추가적으로 추구해 온 게 이제 실용성이죠. 그래서 이 실용성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주변에 그냥 뭐 여기 보면 물건을 산 후에 거스름돈 계산 같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실용성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로켓을 쏜다든가 여러 가지 실용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실용성의 범주로 포함을 시켜서 그냥 우리가 사회 및 자연 현상에 일어나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실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내용을 막 정확하게 암기를 한다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그냥 정신도야성, 실용성, 기평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용어 자료집에도 이제 수학 교육의 목적 3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냥 그 기평을 대비하는 측면으로 요 단어들만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 이제 우리는 이제 문화적 가치라는 거는 수학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해왔던 것들이 계속 계승이 돼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신미성은 이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균형과 뭐 완성미를 추구한 뭐 문화 유물이라든가 뭐 황금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되게 이제 미적 분학의 기본 정리부터 신라 시대 뭐 술병이라든가 수학을 활용하여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화적 가치와 신미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학 교육의 목적은 요 세 가지니까 이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학 교육의 발달, 이제 근대화 운동인데 여기서도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수학 교육 근대화 운동 요것도 적으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역사, 이제 그 수학 교육의 발달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제가 그 기출 내용을 실어놨으니까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20세기 초부터 뭔가 수학 교육의 필요성 인식하고 수학 교육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이 흐름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요런 게 이제 수학 교육 근대화 운동인데, 일단 이 이전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대화 운동은 요 19세기 말의 상황 이제 후에 일어나는 거죠. 20세기 초에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19세기 말의 상황을 먼저 보려고 해요. 얘가 이제 순서적으로 우선이죠. 자, 그래서 일단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이제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면서 뭔가 우리가 기존에 했던 어떤 수학 교육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뭔가 상공업계도 되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제 일어나게 되고, 뭔가 실용적이고 유용한 과학 연구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수학 교육에 대한 어떤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 유클리드 원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수학계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유클리드 원론이 그 딱 이거예요. 우리 전공 수학의 그 정의, 정리, 증명 맨날 그거잖아요. 그 4.1 시어 이제 4.1 정의, 4.2 시어렘 하고 하면서 이제 쭉쭉 그냥 정말 무미건조하게 계속 나아가는 그런 전공 수학 책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의, 증명만 계속 나열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대로 수학 교육에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빡빡함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실제로 수학 교육은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만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아까 수학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정신 도야성이 있는데, 두뇌의 도야를 위주로만, 그런 정신 도야를 하는 것만 위주로 해 왔었어요. 그게 이제 한 19세기 말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냥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산업혁명, 상공업계, 과학연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 일반인을 위한 수학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밀한 논리적 전개로 뭔가 좀 정신도야성만 강조하고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원론식 교육이 주를 이뤘는데, 요거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 실용성이 되게 강조가 됐는데, 아까 수학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가 실용성이 있었죠. 이런 사회적 필요성을 부응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원론의 어떤 교육, 원론식 교육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수학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면 기절하겠죠. 그래서 막 이제 막 정의, 정리, 증명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도를 했어요. 19세기 말에 시도를 했는데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뭐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원론식 교육이 거의 대부분 뭐 지배층이나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굉장히 뭔가 발전적인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수학이라는 건 현실과 교육의 본질로부터 이제 유리가 됐고, 그냥 시험 합격을 위한 그냥 도구로서만 이제 활용이 되게 됐죠. 결국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의견이 계속 나오다가 19세기 말에는 좀 좌절이 됐었는데,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이제 꽃을 피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세기 초에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을 주장한 학자들을 제가 간략하게만 정리를 했는데, 원래 신론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독일,
미국, 그러니까 20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19세기 말에는 좌절됐지만 20세기 초로 넘어가면서 어떤 각 나라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말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이런 어떤 이제 수학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주장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드디어 이제 근대화 운동이 이제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아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이 이제 절실하게 요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의, 증명식의 그런 원론식 교육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영국의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은 실용성이나 유용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전쟁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연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어떤 과학 기술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약간 응용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이제 전쟁의 뭐 포탄이나 이런 것들의 뭐 궤도를 추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이제 중요하게 여겼죠. 어쨌든 이것도 원론식 교육을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학 교육의 개혁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 멀리 떨어져서 이제 무기들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이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상공업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경영이나 경제와 관련된 이런 어떤 그 경제적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실리, 실익을 수반하는 이런 교육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원론식 교육을 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영국, 독일, 미국의 이 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은 유클리드 원론식의 그 기존의 이제 교육 이제 기존의 어떤 생각들을 비판함으로써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대화 운동의 의 3페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교육의 근대화 운동은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되게 3페이지예요. 크게 부각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수학교육 자체가 중요하다. 그냥 전공 수학에 있는 것들을 그냥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맞게 이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어떤 수학 교육에 대한 그 자체의 중요성을 부각을 시켰고요. 그래서 학교 수학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별로 체계적인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전공 수학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가르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학교 수학의 내용을 되게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황도 좀 고려하고 학생들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측면도 고려하게 됐고 실용적인 측면도 많이 부각을 시켰다는 거에서 의의가 있어요. 물론 뭐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이게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의 그런 어떤 논리 중심의 어떤 교육을 비판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논리적 원칙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고 극단적으로는 이제 논리를 불신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의 어떤 심리도 고려하고 어떤 실용성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식적인 교재를 마련을 하면 이제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면 학교 수학에 그대로 뿌리가 내려 반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가 전개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0세기 초에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1919년인가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그게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의 끊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한계로 인해서 이런 한계로 인해서 수학교육의 근대화 운동이 이제 딱 어떤 교과서나 그런 어떤 교재로 정립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게 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수학교육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대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현대화 운동의 이제 요인부터 왜 이게 본격적으로 또 일어나게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현대화 운동은 대략 1960년 정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인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수학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어떤 지식들은 계속 꼽힐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전쟁이 끝났었잖아요. 그럼 이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급격한 수학 자체,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되게 많이 발전했죠. 뭐 우리 추상대 수학, 군환체 같은 거 하면서 굉장히 대수학도 급격한 발달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양적 질적으로 현대 수학의 지식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그렇다고 갑자기 막 대수학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 막 해석학도 엄청 발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학교 수학에 적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됐어요. 실제로 수학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막 응용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이제 첨단 수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수학은 발달하지만 중등학교, 우리가 중등학교는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 수학의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됐어요. 수학 자체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니까 이거를 반영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막 군한체 막 최신 첨단 이론들이 막 수학 자체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거 막 옛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현대 수학의 강력한 응용성이 이제 수학 자체의 발달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어떤 응용성에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 기술 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현대 운동이 주로 일어나게 됐는데, 옛날에 이제 구소련이 이제 인공위성 처음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이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향상의 바탕이 되는 수학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새 이제 그 구소련이 이제 미국에 비해서 과학이나 이런 어떤 발달들을 추월을 하게 됐다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교육 자체에 큰 충격을 받고 이제 현대화 운동의 중요한 또 원인이 됐죠. 그래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 일단 내용 측면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기존의 어떤 중등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듀돈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현대 수학의 내용과 방법을 조기에 과감히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감히 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옛날 내용 계속 지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의 최신 수학을 그대로 접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대 운동에서는 막 대수적 구조나 논리적 엄밀성을 그다지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거는 현대 수학의 되게 중요한 또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현대 수학의 접근, 이제 현대 수학을 본격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재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유클리드 기하 내용은 불필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감히 삭제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방법상에서도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수학교육, 교육학, 심리학 이런 연구 성과들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걸 토대로 새로운 지도법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교육이 이제 그 원래라면은 전공 수학의 어떤 부속적인 학문이었는데, 이 수학 교육이 교육학이나 심리학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독립적인 학문으로 이제 조금씩 20세기 초부터 자리 잡다가 이제 거의 완전히 독립적인 학문이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판도 있었죠. 현대 운동에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신론에는 이제 비판이 한 8개가 나오는데 5번부터 8번까지는 학교 현장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요 4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어이구, 이거 죄송한데 오타가 났네. 이거 요인이 아니라 비판이죠. 그래서 비판입니다. 요거를 수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요인은 아까 했죠, 여기. 그래서 비판, 핵심적인 내용.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비판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임용을 보는 건 이제 중등학교, 즉 중고등학교 임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혹시 피아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부터는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임용에서는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피아제 관점에서는 이미 이제 성인과 같은 수준인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너무 조급한 형식화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건 뭐 관련이 없고, 예를 들어 초등 임용이라면 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등 임용이라면 이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장래의 수학자가 되기 위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실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면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게 문제였는데 그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수적 구조를 강조를 한다 그랬고, 여기 나온 대로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러 특권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막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하면 대부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뭐 이건 3번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교과의 관련성이 무시되고 있는데, 요거는 오늘날의 2022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뭐 개정이 계속 되면서도 그렇지만 다 보완이 됐습니다. 다른 교과의 연관성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됐고요. 논리적 엄밀성이나 연역적 추론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학적 사실을 딱 정당화하는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원래 옛날이라면 뭐 증명만 되게 강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클라인, 참고로 여기 클라인하고 위에 나와 있는 여기 클라인하고 자 영어 스펠링이 달라요. 그래서 그 근대화 운동의 클라인 보면은 KLE로 시작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근데 여기는 다르죠. 이거 다릅니다. 현대화 운동을 비판한 클라인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용에서는 꼭 반드시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 이름은 무조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세수학의 실패, 왜 잔이는 덧셈을 못하는가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그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서는 요 내용이 우리가 수화 연산이나 이제 문자를 다루는 영역에서는 지나치게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 이제 교육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도형을 다루는 어떤 기하 영역, 그런 데서는 연역적 추론이 필요해요.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필요한데 수화 연산이나 문자와 식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논리적 엄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으로 이걸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교사가 왜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냐 이렇게 물어보면 양쪽 모두 5와 같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답이 틀렸다,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냥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물어보는 거는 사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 요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거고 학생들에게는 이제 요거를 조금 수정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왜 9 더하기 2는 11인가? 굉장히 그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죠? 굉장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학생은 그래도 똑똑하게 했어요. 9에서 한 칸 넘어가면 10이고 또 한 칸 넘어가면 11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교사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사실 2는 2의 정의에 따르면 1 더하기 1이고 교환법칙, 이게 결합법칙에 따라 9 더하기를 먼저 결합을 하고 그럼 9 더하기 1은 10의 정의에 따라서 10이 되는 거고 다시 11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뭐 페아노 공리를 사용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를 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하는 부분에서는 논리적 추론이나 이런 엄밀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도할 때 우리가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우리는 덧셈의 교환법칙이나 어떤 결합법칙 같은 거를 지도를 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갖고 온 건데, 이런 어떤 뭐랄까 그냥 기호를 이용한 이런 형식적인 표현을 다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왜냐하면 아까 피아제의 관점에 따라 이미 형식적 조작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학교 1학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덧셈의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이런 어떤 기호를 이용한 일반적인 표현도 다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중등 임용에서는. 자, 하지만 조금 변형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질문하는 게 너무 이제 답이 광범위하고 그냥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냥 O로 갔기 때문이다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논리적인 엄밀성을 요구하지 말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거를 다뤘다면 어떤 계산 법칙이 사용되었는가 질문 정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학생들은 두 개를 배웠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덧셈의 교환 법칙이 사용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뭔가 좀 가르쳐주고 그 범위 내에서 물어봐야 되지. 뜬금없이 왜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냐 하면은 답이 없어요. 이거 3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사실 9 더하기 2는 그냥 계산해라. 그렇게 하겠죠. 이거는 이제 질문할 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중학교 1학년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덧셈의 교환 법칙이 사용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걸 덧셈의 결합 법칙이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지 뜬금없이 3 더하기 2는 왜 2 더하기 3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화 운동이 일어나고 비판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서 너무 지나치게 논리적 엄밀성, 이제 연역적 추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이거를 우리가 좀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 이후에 수학교육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현대화 운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 기본 기능을 찾아 교재로 구성을 했어요. 되게 기본 기능, 베이식 스킬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줘서 이제 제4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나치게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굉장히 기본 기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때는 굉장히 간단한 계산을 위주로만 수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쉬운 문제만 풀게 되니까 뭔가 학력이 저하가 되고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나치게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렇다고 기본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조금 이제 그렇고, 그래서 절충안을 마련한 게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수학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을 너무 베이식 스킬, 굉장히 간단한 기술만 습득하는 걸로 우리가 딱 정하면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 기본 기능의 범위 자체를 조금 넓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계산 기능도 당연히 포함하지만 문제 해결을 비롯한 폭넓고 고차원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들도 학력이 유지가 되는 이런 어떤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되게 수학 교육에서 강조함으로써 이제 국제적인 어떤 수학 교육의 어떤 동향, 그거는 안정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딱 중심으로 하면서 요걸 기반으로 이제 조금 더 가지가 쳐지는 것이지 급격하게 막 이렇게 막 수학교육 현대 운동에서 막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으로 막 극과 극을 넘나드는 이런 일들은 없게 됐어요. 자, 그래서 기출에서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를 이제 우리가 반영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2021학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제가 이제 5월, 6월에는 이제 기출 해설반을 했는데 약간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학교육 변천에 관한 자료를 순서 없이 제시한 건데 역사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단교한 성반 들으면서 그 순서 배열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연도, 그러니까 대략 아까도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렇게 있었잖아요. 약간 대략 어떤 연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도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순서가 딱 나오니까. 자, 가를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위에 강의 자료를 만든 거는 신론을 중심으로 딱
신론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명에서도 그걸 반영을 합니다. 자, 보면 기본 기능을 강조한다. 아까 방금 전에 1분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학력이 저하되고 한 30초 전에 얘기했죠.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된다. 그럼 이거 다음이 이제 문제 해결 관련해서 나올 거니까 얘는 가에서 마까지 있다면 네 번째라고 우리가 대략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클리드 기하를 가르치는 거에서 벗어나. 이러면은 거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실험 기하, 실용성, 유용성 강조 이런 거 아까도 봤죠. 체계적으로 다듬으려는 노력이 시작했고 함수 개념을 도입한 교과서가 출판이 됐습니다. 어쨌든 함수 개념은 교과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수학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교재나 중요한 연구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근대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어쨌든 뭐 답도 해놨어요. 달을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문제 해결에서 가지가 쳐집니다. 문제 해결을 강조를 하는데 거기서 플러스 문제 제기로 뭔가 교육의 강조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흐름. 이거는 문제 해결을 넘어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학학습 수준 이론, 자, 임용시험 범위입니다. 그 다음 현실주의적 수학교육, 다 이런 것도 임용시험 범위입니다. 이런들 이거는 굉장히 최첨단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 임용에서 2000년 넘어서 이제 개발된 어떤 이론들이 이제 출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1980년, 90년 막 이때 이제 생겨난 건데 굉장히 최첨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이겠죠. 다섯 번째. 자, 그다음 보면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어디서 많이 봤죠. 응용 범위가 확대됐고 학교 수학의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까 한 내용들은 암기를 꼼꼼하게 하기보다 이 흐름을 잘 파악하면 충분히 순서 배열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집합, 함수, 대수적 개념, 확률 등 이런 어떤 응용 수학 내용을 조기에 도입을 하자. 우리나라에선 3차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바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죠. 그럼 얘는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2023년인가 수학교육 근대화운동, 수학교육 현대화운동 기입형으로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는 게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도 나오고 그때도 나왔으니까 한 2년 만에 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말을 보면 이제 근대화된 사회 모습을 반영하여 수학교육 개선해야 되겠구나. 뭔가 초창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론 중심의 수학교육, 형식도야, 이건 이제 정신도야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과도한 훈련을 하는 수학교육, 소수의 특권층, 이런 수학교육. 비판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제일 먼저 일어난 거죠. 하지만 여기에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고 나와 같이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타임으로 9시 반에 시작했군요.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9시 반에 시작한 걸 모르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타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1시간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우리 절대주의 수리 철학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수학 교육의 어떤 목적과 그 다음에 변천 과정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수학 교육 철학에 해당하는 우리가 절대주의 수리 철학과 상대주의 수리 철학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절대주의 수리 철학은 이제 기입형, 우리가 이제 그냥 단어만 이렇게 적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주의 수리 철학이라는 건 수학은 절대적인 진리다, 확실성 가운데 세워진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학이 이제 오류가 없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세워진 건데 이제 우리가 1930년에 괴델의 수학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을 한 그런 이유로 이제 이 이론은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사용되지 않죠.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요건 중요한데 임용에 어쨌든 뭐 기입형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라톤주의.
자, 여기 플라톤주의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데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플라톤주의는 수학적 대상이 이데아와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시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자, 가시계의 삶을 보다 인간의 정신 속에서 보다 완전한 형태로 경험될 수 있다라는 건데, 자신의 사고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완벽하게 수학적인 어떤 사실들이나 생각들이 구현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가시계로 나타내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예로 들면은, 자, 저는 이거를 정삼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삐뚤어졌죠. 자, 이게 눈에 보이면은 이미 저는 정삼각형을 그렸다고는 했지만 완벽하게 그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자, 보세요. 자, 기술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정삼각형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에서는 완벽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시계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얘기가 없다면 우리는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데아를 발견한다는 건 불완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물에 대한 경험을 자극함으로써 사고 속에 보다 원형에 가깝게 존재하는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인데, 이 이데아는 수학적 대상으로 그대로 대치시켜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 대상은 인간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실존하며 창조되지도 변화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절대주의 수리 철학의 생각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정말 명언을 했는데, 내가 수학적 지식을 여러 가지 발견한 거는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를 단순히 발견한 것뿐이다. 즉 어떠한 것도 발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수학적 존재의 성질, 이미 전 우주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를 그냥 나는 봤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플라톤주의의 생각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계와 가지계가, 이제 가지계는 자신의 사고 속인데, 머릿속에는 이제 한각의 크기가 60도인 정삼각형이 딱 그대로 구현될 수 있죠. 정확하게. 그러나 이미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가시계로 나타내면은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하학과 산술 같은 수학적인 것들이 바로 이 자신의 사고 속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도형이나 수나 이런 것들은 결국 추론적 사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계에 존재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가지계에서는 완전한 대상으로 드러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폭이 없는 선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무정의 용어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가시계선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되면 폭이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제 폭이 없는 선, 크기를 갖지 않는 점, 이런 걸 구상할 수 있죠. 이미 점 찍으면 이미 넓이가 생기게 되지만 우리는 이제 크기를 갖지 않는 점을 충분히 머릿속으로는 구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점으로부터 정확하게 정말 함치의 오차도 없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으로 원을 머릿속으로는 구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 그림을 그리면 이미 거기서는 이제 불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대상이 이러한 어떤 완전한 이데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교사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삼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가 이제 삼파라는 견해에 따르면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학생 안에는 수학적 지식이 다 내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파가 이제 우리 산부인과 같은 데서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학 교육에서도 이런 삼파의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이미 자신 안에 이미 수학적 지식이 있는데 이거를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삼파로서의 역할이다. 즉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단순하게 이제 약간 자극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당혹감 또는 경의를 느끼게 해야 이게 잘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
그 신론에서는 한 요 정도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수학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 자, 얘는 수학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이라는 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이라는 심화 이론 책입니다. 방법. 자, 요 책이라는 이제 심화 이론 서적이 있는데 요 삼파법이 나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은 이제 임용 시험에 한 10년 전쯤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우리가 서술형으로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거를 외워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마 삼파법은 심화 이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마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영어 자료집으로 나눠드릴 것 같아요. 빈칸 노트를 포함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야 될 거는 제가 나중에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삼파법, 대화법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핵심적인 게 첫 번째는 의견을 도출하는데 요거는 이게 1번이거든요. 이게 학생이 부정확한 의견을 도출을 합니다. 부정확한 의견. 결론은 뭐예요? 틀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틀린 말을 해요. 학생이 이런 줄 알았더니만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논박을 하는데 그래서 논박을 통한 무지의 자각과 탐구 의욕을 유발을 시킵니다. 자, 얘가 두 번째인데 교사가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대로 당혹감과 경의를 느끼게 돼요. 당혹을 느끼죠. 나는 맞는 줄 알았어요. 부정확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본인은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사가 너 틀렸다. 그래서 반박을 해요. 그럼 학생이 어떻게 돼요? 당혹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 이제 그러면서 새롭게 알고자 하는 이제 무지를 자각하게 되고 요게 이제 당혹감과 경의를 통해서 무지를 자각하게 되는데 탐구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사는 이제 밑바탕을 잘 깔았어요. 이제는 지식의 상기를 도와서 조산할 수 있게끔 이제 지식이 잘 태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교사가 삼파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당혹감 또는 경의를 느끼게 한다는 건 부정확한 의견을 비판함으로써 일어나요. 그래서 삼파법의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 자, 삼파법에 따른 수업 구성의 예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건 제가 만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기둥과 삼각부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거는 뭐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이 알고 있다고 했어요.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고 실제로 부피는 얘가 V라고 하면 얘는 3분의 1 V가 되겠죠. 3분의 1입니다. 자, 얘는 실제로 3분의 1이에요. 자, 근데 교사가 물어봐요. 밑넓이가 30이고 높이가 10인 삼각기둥의 부피는 3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은 또 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교사가 거의 대부분 다 얘기하고 학생은 굉장히 간단한 대답만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삼파법의 더 중요한 특징이에요. 교사가 대부분 다 거의 떠먹여주고 학생은 약간 먹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교사가 밑바탕을 까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서는 학생이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딱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테스트 해보고 이제 부정확한 의견을 냈을 때 그 부정확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낚시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는 삼각뿔이 있어요. 자, 그렇죠. 삼각뿔이 있죠. 이 삼각뿔도 삼각뿔의 밑넓이도 30이고 높이는 100이라고 합시다. 뭐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요 DEF 이거를 30이고 이 높이가 10이라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피는 몇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서야 학생은 걸렸습니다. 15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딱 걸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교사가 삼각기둥의 부피의 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학생은 조금 자신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조금 의견을 내요. 삼각뿔의 삼각형 CEF 여기 보면 이 CEF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BCEF죠. 보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2배긴 해요.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넓이의 반이기 때문에 그냥 부피도 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교사가 학생의 그래도 상황을 고려해서 무조건 증명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삼각불에 물을 가득 채우고 왼쪽에 삼각기둥에 부어보는 걸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반이라고 했으니까 2번 부으면 가득 채워지겠죠?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2번 부었는데 가득 채워지지 않았어요. 자, 이러면서 학생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피의 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삼각불의 부피는 삼각기둥의 부피에 어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학생은 이제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지와 자신의 무지를 딱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학생의 생각을 모르겠지만 이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교사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삼각기둥을 세 등분으로 이제 나누어 봅니다. 이렇게 나눠 보는데,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는데, 중요한 건 이 세 개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분할했는데 이 세 개의 넓이가 다 부피가 다 똑같고 합치면 딱 얘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 과정이 이거예요. 자, 2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 과정이 쭉 보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1, 2, 3의 부피가 다 같은 것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 여기 이거를 이끌어내기까지 교사가 대부분 다 추론을 하고 있고 학생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학생이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 과정은 다 교사 중심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사가 얘기합니다. 사실 학생이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교사가 그렇다면 삼각기둥은 동일한 부피의 삼각불 3개로 나누어지므로 삼각불의 부피는 3분의 1이 된다는 걸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이 처음에는 부정확한 의견을 통해 모르고 있었는데 2분의 1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3분의 1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수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수학 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위에 본문을 예시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학생이 교사가 그에게 질문만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교사가 대부분 이끌어내고 지금 다 이렇게 물음표식으로 계속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럼 학생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 위주로 하고 있죠. 뭔가 직접 가르쳐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직접 뭔가 설명해 준 것 같지는 않지만 그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기하학적 지식을 알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특징은 뭐냐면 교사는 미리 가르칠 내용과 관련된 철저한 사고를 합니다. 미리 수업 전에 다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 학생의 어떤 반응과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차례로 질문만 하고요. 학생은 주로 네, 아니요, 뭐 이런 정도의 대답만, 주로 간단한 대답만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정교한 학습 지도 방법으로서의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뭐 삼파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해 처음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게 뭡니까? 부피의 반이라고 생각했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반박으로 무지를 장악하고 당혹감을 드러내게 됐죠. 자, 이제 당혹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러면 알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되고 교사는 질문을 통해 올바른 답을 상기해내도록 유도하여 마침내 성공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지식 교육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대화를 통해 부정확한 의견을 일단 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3단계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학생이 부정확한 의견을 먼저 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교사는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논박하여 무지를 자각시키는 게 두 번째. 그다음 마지막, 망각된 지식을 상기해내도록 돕는 조상 과정이다. 이게 세 번째. 나중에 외워야 될 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로 할 건데 어쨌든 이 내용은 계속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속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지문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삼파법 물어보는 거구나 거의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은 주로 간단한 대답만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실제로
학생에게 한 질문 가운데 대부분은 네, 아니오란 대답만 구사하는 질문이거나 아니면 간단한 수색이나 계산 정도만 그냥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파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비판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비판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교사가 다 질문했고, 원래는 학생이 뭔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수학적 사고력도 신장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사의 지적인 권위는 엄존하며 수업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교사에게 있다는 비판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지를 자각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막 지식을 탐구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진리 탐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고, 세 번째, 문제는 교사는 뭔가 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진 않은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학생이 발견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거의 제시하면서 확인만 시키고 있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여 발견해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실 이 두 개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고 학생이 능동적으로 진리 탐구를 하고 있지 않다. 이 정도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비판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비판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근데 여기서의 의견은 논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확한 의견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학생이 단순히 맞는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고 삼파법에서는 부정확한 의견입니다. 요건 좀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의견이라는 건 이거는 부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의견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삼파법식 수업에서는. 부정확한 의견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것을 논박하여 무지와 곤혹감을 야기시킴으로써 알고자 하는 마음을 유발하는 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아까 했던 3단계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요. 아까 당혹감과 경의를 느끼게 해야 된다라고 신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잘 반영이 돼가지고 이걸로 암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곤혹감을 이제 당혹감 이런 거 야기를 시키는 거죠. 그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유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대화를 통해 원리를 발견시키는 방법이 바로 삼파법에 따르는 수학습 지도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딱 이제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사실 얘도 암기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다는 것과 학생 자신이 능동적으로 진리 탐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학생 스스로 탐구하여 발견해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요 세 가지가 비판점. 아마 이 두 개는 비슷하니까 뭐 두 개 정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판점, 그리고 삼파법에 따른 지도 방법 정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이덴탈이 이제 지적한 바와 같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수업 전에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도에 앞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에 따른 수업에서 교사가 지도에 앞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사고 실험입니다. 만약에 기입형으로 나오면 적어줄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고 실험. 우리가 이 사고 실험을 말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라카토스, 프로이덴탈 3명이 있거든요. 물어볼 때 잘 적어주시면 되는데, 맨 처음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고 실험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계속 나가다 보면 라카토스의 사고 실험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고 실험입니다. 특별히 수학과 관련된 모든 사고를 미리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확한 의견을 논박하여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방법이 총체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그 수업 내용을 완전히 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아동의 사고 활동을 무엇보다 중시하기는 해요. 하지만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고 대부분의 내용을 확인시키는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3파법에 따른 지도 방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학 기초론 학파만 간단하게 하고 한 타임 끊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 기입형으로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세기 초반의 수학 기초론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 수학 기초론 학파는 아직도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지식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다, 이런 관점이었고요. 그래서 좀 수학적 진리의 안전한 기초를 확립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논리주의라는 거는 논리 위에 모든 걸 세우고자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직관주의하고 형식주의가 출제가 됐는데, 논리주의는 너무 이게 논리라는 말을 안 쓰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답이 그대로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결국 수학의 모든 개념이 논리적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되고, 모든 수학적 지식이 논리의 추론 규칙에 따라 증명될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역설이 생겨날 여지가 있었죠. 실제로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논리적으로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인 것으로만으로 논리주의는 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논리주의는 모든 수학적 지식을 논리적 개념에 환원시키려고 했다. 자, 그다음 직관주의. 자, 직관주의는 수학적 진리를 유한번의 단계로 구성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확립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P면 Q이고 Q면 R이고 R이면 S고, 이렇게 유한번의 단계에 따라 단계를 딱딱딱딱 밟아 나가면 증명,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학의 존재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구성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성을 가능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유한번의 단계로 그 실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정확성으로 그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구성할 수 있어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류법 같은 경우는 결론을 부정을 해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거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 그러면 무리수라는 거를 뭔가 딱 구성 가능해서 딱 무리수라는 걸 딱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증명을 못하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모순됨을 보이는데, 그럼 유리수가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직관주의 입장에선 그래요. 유리수가 아니야, 나도 인정하겠어. 근데 왜 그게 그냥 곧바로 무리수이다라는 결론이 되느냐,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라고 주장을 하려면 무리수라는 직접적인 어떤 구성 단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수학의 많은 지식들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류법 이런 것들을 직관주의는 이제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식주의는 집합론의 어떤 영리는 이제 역설, 수학의 정의와 증명의 정확성과 엄밀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긴 데서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수학을 엄밀한 방법으로 모순이 없고 완전한 공리체계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학을 건축에 비유하자면 진짜 돌 하나하나부터 정말 꼼꼼하고 엄밀하게 하나하나씩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한 중간 정도 건축을 하다가 갑자기 궤들이 나타났어요. 무모순인 공리체계는 불완전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자, 그 힐베르트가 하는 게 이미 불완전하다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뿌리부터 끝나게 됐죠. 즉 놀라운 건 무모순인 공리체계에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존재한다, 이러면서 수학 자체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완전한 확실성에 결국 이제 금이 가게 됐고, 그냥 수학은 완전하게 확실하지 않다, 이게 이제 딱 정립이 됐죠. 그래서 수학의 지식의 완전한 확실성을 확립하려고 한 형식주의 프로그램, 이게 이제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수리 철학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수학 기초론 학파는 플라톤주의와 마찬가지로 수학 지식의 확실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주의 수리 철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르게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 지식의 절대적 확실성에 의문을 던지는 새로운 수리 철학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준경험주의와 구성주의,
이 두 개는 그 철학적으로 수학적 지식이 완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확실성을 부정하는 쪽에 서며 수학 지식의 형성 과정으로서 어떻게 수학적 지식이 구성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에 중요한 부분인 상대주의 수리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한 타임 끊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